일본 최대 물류업체가 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방 항구 31곳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 지방에서 나온 화물을 도쿄항기나 요코하마항으로 보내지 않고 배에 실어서 부산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큰 배로 갈아태워 세계 각지로 보내요. 일본 화물이 일본 항구를 건너뛰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정식 노선으로요. 게다가 일본 지자체들은 여기에 보조금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국이 이겼다로만 읽으면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일본 화물이 오는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만은 아니고 부산항에는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4가지를 볼게요. 첫째, 일본 화물이 왜 자기 나라 항구를 건너뛰는지. 둘째, 이 구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셋째, 지금 부산항이 세계에서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 넷째, 그럼에도 부산항에 남아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4번째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일수록 남은 조건을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화물이 왜 오는지부터 볼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일본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쿄와 요코하마는 태평양 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동해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마주보는 서쪽에도 항구와 공장이 많아요. 이 서쪽 지방에서 화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트럭에 실어서 산맥을 넘어 도쿄항까지 보냈습니다. 육로로 한참을 가야 해요. 그런데 배를 타면 부산은 아주 가깝습니다. 동해만 건너면 되니까요. 비용을 비교해보면 트럭으로 도쿄항까지 보내는 것보다 배로 부산항에 보내는 게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20에서 30%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항에서 환적해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본 기업이 최근 크게 늘었고 결국 일본 최대 물류업체가 아예 정식 노선을 깐 겁니다. 여기서 잠깐 환적이라는 말을 정리하고 갈게요. 환적은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작은 배로 화물을 모아서 큰 항구로 가져오고 거기서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대형선에 옮겨 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대형 컨테이너선은 아무 항구나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깊어야 하고 부두가 길어야 하고 크레인이 커야 해요. 그리고 대형선이 항구마다 다 들르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큰 배는 몇 개 거점 항구만 찍고 나머지는 작은 배들이 그 거점으로 화물을 모아줍니다. 그 거점을 허브항이라고 불러요. 부산항이 바로 그 허브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자국 화물의 상당 부분을 이 한국 허브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구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1995년입니다. 원래 동아시아 해운의 양대 허브는 홍콩과 일본 고베였어요. 고베항은 1994년 기준으로 국제 컨테이너 순위 세계 6위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7일 새벽 진도 7.3의 지진이 고베를 덮칩니다. 고베 대지진이에요. 항만 시설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됐고 화물은 요코하마와 도쿄항구로 흩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재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원상복구였어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세계 해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선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커지면 더 깊은 물과 더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고베는 원래대로 복구했는데 세계 기준이 그 사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형선이 들어올 수심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1994년 6위였던 고베항의 국제순위는 2000년 이후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허브 기능은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화물이 부산으로 오는 건 어전을 시작된 일이 아니라 30년 전에 갈린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어야 해요. 부산이 그 자리를 가져온 건 지진 덕분이 아닙니다. 지진은 계기였고 그 뒤 30년 동안 부산이 계속 투자하고 노선을 늘렸기 때문에 유지된 거예요. 반대로 일본은 그 30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고요.
재난보다 그 뒤의 선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금 부산항의 위치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부산항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2,440만 TEU입니다. TU는 6m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세는 단위예요. 이 중에서 환적 화물이 1,350만 TU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 환적 물량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025년에는 환적 화물이 1,410만 TU로 4.5% 더 늘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면 부산항은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부산항이 처리하는 화물의 절반 이상이 환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이 아니라 남의 나라 화물이 배를 갈아타러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둘 다입니다. 환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계 해운이 부산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맡기면 제때 옮겨 실린다는 믿음이 쌓였다는 겁니다. 대신 환적 화물은 발이 가볍습니다. 우리 화물은 어차피 우리 항구에서 나가야 하지만 남의 화물은 더 싸고 빠른 항구가 생기면 그냥 그쪽으로 가요. 붙잡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2위라는 숫자가 튼튼해 보이지만 그 절반 이상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화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연결성도 볼게요. 부산항은 컨테이너 노선 268개로 전 세계 280가의 항만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성 기준으로 세계 4위예요. 즉, 부산은 규모로도 연결성으로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부산을 고른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가깝고 싸고 여기서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부산항 부두의 생산성은 세계 32위입니다. 환적 물량은 세계 2위인데 그 화물을 처리하는 속도는 30위권 밖이에요. 규모와 효율 사이에 이만한 격차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 부산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여러 터미널 운영사가 부두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의 항구인데 안에서는 회사가 여럿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배가 들어오는 부두와 화물이 나가야 할 부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항구 안에서 다른 부두로 옮겨야 합니다. 이걸 타부두 환적이라고 불러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 연간 약 500만 TU입니다.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20% 수준이에요. 5개 중 하나는 배에서 배로 바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항구 안에서 트럭을 타고 한참을 이동한 다음에야 다음 배에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듭니다. 세계 2위 환적항기 생산성 32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로 안 묶여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운영사가 여럿이다 보니 서로 화물을 뺏으려고 하역료를 깎는 출혈 경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야 할 설비 투자가 어려워지고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두마다 투자한 주체가 다르고 임대 조건이 다르고 계약이 남은 기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로 묶으려면 그 이해관계를 전부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강제로 합치지 못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더 나빠진 계기가 있었어요. 2016년에 세계 선사들이 동맹을 재편하고 배를 더 키웠습니다. 큰 동맹의 물량이 여러 터미널로 흩어지면서 부두 사이를 오가야 하는 화물이 더 늘어난 거예요.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 12월에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을 세웠어요. 운영사끼리 통합하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진해신항 1의 1단계가 문을 여는 2029년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줍니다. 그 안에 통합하라는 압박인 셈이죠. 기술적인 대응도 있습니다. 신항 7부두는 완전 자동화 부두로 운영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간 환적 화물의 운송 지시와 터미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환적 운송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국내 최초의 자동화 환적 운송 체계도 개발을 마쳤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직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부두가 갈라져 있다는 근본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갈라진 상태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좋은 대응이지만 우회로예요. 그리고 밖에서 오는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상하이가 1위, 닝보가 2위, 싱가포르가 3위, 부산이 4위입니다. 중국 항만들이 이미 위에 있어요. 여기에 북극 항로라는 변수가 붙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훨씬 짧게 잇는 길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중국 선사 최소 6곳이 북극 항로에서 50회 이상 운항할 계획이고 한 중국 선사는 닝보와 유럽을 잇는 첫 정기 컨테이너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 환경 자체도 변수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같은 조치가 나오면 그 여파가 곧바로 환적 한계 옵니다. 세계 무역량이 줄면 갈아탈 화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부산항은 세계 무역이 잘 돌아갈 때 가장 크게 이득을 보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이고 해운과 인재와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춘 곳이라 상하이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항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화물을 가져오는 건 다른 이야기죠. 정리해볼게요. 일본 최대 물류업체가 자국지방 항구 31곳과 부산항을 잇는 노선을 열었습니다. 트럭으로 도쿄항까지 가는 것보다 20에서 30% 싸기 때문이에요. 이 구도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30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지금 부산항은 환적 물량 세계 2위, 연결성 세계 4위입니다. 다만 부두 생산성은 세계 32위입니다. 신항이 여러 운영사로 갈라져 있어서 연간 500만 TU, 전체의 20%가 항구 안에서 부두를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중국 항만들이 이미 앞서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있죠. 기술 개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도 시설도 아니에요. 부산항은 세계적인 규모의 현대식 항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부두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생산성이 30위권 바뀐 이유는 그 좋은 시설이 하나로 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지방소멸편에서 인구 6만 도시가 혼자 산업을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관격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부산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각자 작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걸 갖는 것과 그걸 하나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 일본은 30년 전에 좋은 항구를 갖고 있었지만 세계 기준이 바뀌는 걸 못 따라가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항구를 갖고 있어요. 다만 그걸 여럿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중국이 북극 항로까지 준비하며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 화물이 부산으로 오는 건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30년 전에 벌어둔 것을 아직 쓰고 있는 것인지는 따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부산항이 지금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국 항만에 밀릴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북극 항로가 실제로 열렸을 때 우리 해운과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저렇게 서두르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